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22편 정해진 주민들이 벽골군으로 이주한 사연.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세상을 떠난 때를 삼국사기는 서기 846년이라고 적고 있으나 속 일본 후기나 앤린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는 그보다 5년 전인 841년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의 전후 관계를 분석해 볼 때 서기 84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장보고가 대사로 있던 청해진이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서 어떤 방식으로 국제무역을 주도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기록이 일본 사서에 올라 있습니다. 장보고가 살아있을 땐 우리 일본 사람들이 당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비단을 주고 그 대가로 물건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장보고가 죽었다 하니 장차 그 물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오. 그러니 우리는 장보고의 사신이 가져온 물건이라도 빼앗아야만 했던 것이오. 장보고가 사망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청해진 세력으로부터 중국의 물건들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인들이 장보고가 마지막으로 파견했던 해역사의 물건들을 압수하면서 늘어놓은 변명이 그러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목포대 강복룡 교수와 대구 가톨릭대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청해진에서 무역선을 중국으로 파견해가지고 쫙 물건을 막 7개월 보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해오잖아요. 근데 해와서 이제 청해진에서 어떤 체크를 했겠죠. 체크를 하고 그것을 이제 배에다가 실어서 국내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급용 배에다가 이제 나누어서 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회역사가 이제 통솔하는 그런 무역선에 이제 옮겨 실어서 거기서 가져온 것 플러스 신라에서 만든 물건을 다시 합쳐가지고 이제 일본에 그 보내는 어떤 그런 형태를 청해진에서 이제 다 갈무리를 했겠죠. 그 지금의 중국의 남쪽 광동성에 광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이 이슬람 상인들이 바로 이 양자강 하류 지역의 양주 지역까지 많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계통의 서양 물품들도 양주를 통해 가지고 장보고 세력이 보낸 매물사에 의해 가지고 구입이 된 다음에 그게 신라로 들어올 수 있고 일본으로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동아시아 3국의 무역 체제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바닷길을 통해서 서양 물품까지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장보고가 당시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장보고는 단순하게 신라의 특산물을 중국이나 일본에 내다 파는 그런 차원의 무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 귀족들로부터 비단 등을 선금으로 받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중국의 귀중품은 물론 멀리 서역계통의 물품들까지 구해다가 일본에 판매하는 식으로 대단히 발달된 형식의 삼강무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장보고의 몰락이 신라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골품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당시에 왕족이 아닐 뿐더러 왕경 출신도 아닌 지방민 출신의 한 평민이 청해진이라는 거대한 군진을 거느리고 중앙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신라의 귀족사회가 그런 인물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청해진도 몰락했고 신라 역시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나름대로 서남 해안 지역에서 독자적인 자기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이 비록 지방민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세력이 신라 중앙 정계에 왕을 옹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결국은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신라 골품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느냐.
진골 귀족 중심의 그런 폐쇄적인 이 신분제가 얼마나 신라 사회의 그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가 죽은 지 50여 년이 지나면 지방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 호족들이 분립해 나가면서 신라는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이들 호족 세력을 이끈 주동자들은 장보고와 청해진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라의 중앙조정이 지방민들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폐쇄적인 사회라는 것을 장보고를 통해 학습했기 때문에 신라라는 나라에 기대어서 활로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후백제나 후고구려 등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신라의 멸망을 재촉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청해진이 몰락함으로써 진취적이고 활력 넘치던 해양 활동의 전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손실이었다. 강종훈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세력이 무너짐으로써 결국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세력이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주도가 돼서 중국과 일본을 다 아우르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장보고의 몰락을 통해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동안 청해진의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가 창출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장보고뿐만이 아니고 신라 조정에도 큰 힘이 됐을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놓친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시아 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결국 신라는 몰락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장보고가 죽은 뒤에 청해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해진의 장졸들은 들으라! 자, 여기를 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섬겨온 장보고의 수급이다. 나는 대왕마마를 거역한 죄인의 목을 베었다. 이제부터 이곳 청해진은 이 염장이 지휘할 것이다. 순순히 복종하는 자는 나라에 충성할 기회를 줄 것이되 내 지위에 따르지 않는 자는 반역의 역도로서 다스릴 것이니라. 장군, 소장은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장보고 대사가 죽었으니 새로이 청해진 수장으로 오신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장보고 부하장수들은 재빨리 마음을 바꿔서 염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이소정이었습니다. 이소정은 곧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되어서 장보고가 거래하던 일본 귀족들과 교역을 유지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청해진의 수령으로 군림하려는 염장에게 반기를 든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장보고 대사에게 충성을 바쳐온 부하장수로서 어찌 옛 주인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나는 염장 니놈의 목을 베어 장보고 대사의 영전에 바칠 것이다. 부하들은 나를 따르라! 뭐라! 저 반역의 무리를 용서하지 마라! 돌격하라! 부하들을 데리고 염장에게 끝까지 저항함으로써 청해진을 되찾으려고 했던 장수들 중 대표적인 인물은 옛 장보고의 부장이었던 이창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염장의 군사들에 의해 진압되고 맙니다. 장보고의 옛 부하 장수 중에는 일본의 해역사로 파견되었다가 청해진으로 돌아온 다음 장보고의 피살 소식을 듣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망명했던 이충과 양원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 휘하의 장수들 중에는 당나라로 망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훈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데 앤리는 입당구법순례행기 서기 845년 7월 9일자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훈을 만났다. 그는 일찍이 청해진 병마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우리가 등주 적선원에 있을 적에 한 번 만나 이름을 적어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스님께서 불법을 얻어 일본으로 돌아갈 때 이 편지를 가지고 연수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함께 일본으로 모시고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뒤에 최훈은 신라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우리가 연수에 갔을 때 그가 와 있긴 했는데 신라에서 국난을 만나 중국으로 도망하여 연수에 머무르고 있노라고 했다. 여기 언급된 국난이 바로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살해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장보고가 죽은 이듬해에 조정에서 또 한 차례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왕 9년 5월에 이찬 양순과 파진찬 홍종 등이 모반하다가 처형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들의 반란 역시 장보고를 살해한 세력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가 토평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속임수를 써서 청해진에 거짓 투항한 다음에 장보고를 살해한 염장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경북대 주부돈 교수는 도서출판 한길사에서 발간한 한국사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염장은 장보고를 살해한 공로로 이찬의 관등을 수여받았다. 이는 사찬 이외에는 승진이 불가능하고 또 필요할 때는 사찬 중위제의 경로를 따라서 승진해야 했던 지방민 출신인 염장에게는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다. 어쨌든 장보고가 죽은 뒤에 청해진은 염장에 의해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장보고와는 달리 염장은 신라 중앙조정의 통제하에 청해진에 파견된 관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청해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문성왕 13년 2월에 청해진을 파하고 그곳 백성들을 벽골군으로 옮겼다. 문성왕 13년이면 서기로 851년이 됩니다. 장보고가 841년에 살해되었다고 본다면 장보고가 죽은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째서 청해진을 없애버렸을까요? 목포대 강복령 교수의 얘기입니다. 염장이 장보고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장보고의 부하인 이소정을 일본에 보내서 그 회역사가 가지고 온 물건을 돌려달라. 청해진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으로 밀어볼 때 염장이 청해진을 당분간 10년 동안 관리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10년 후에 갑자기 청해진을 왜 혁파했느냐. 근데 그런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장보고의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10년 후에 한 것은 너무 새삼스러운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서 염장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한편 해상왕 장보고라는 저서에서 고려대 정운영 교수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해진은 염장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장보고가 이뤄놓은 군사적 기반이나 해상 교역망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염장 정도의 인물로는 장보고의 뒤를 이어 동북아시아 해상 무역권을 장악해온 청해진을 관리하기가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염장은 장보고와 같은 거대한 해상왕국을 유지해 나가기보다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서남 해안을 자신의 세력 근거지로 확보하여 이득을 취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신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익과는 관계없이 또 하나의 반정부 지방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그래서 중앙조정에서 청해진을 파해버렸다. 이런 견해입니다. 부산애국어대 권도경 교수는 그의 저서 제당 신라현 사회연구에서 장보고 사후에 청해진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인물은 김량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량은 염장을 시켜 장보고를 살해하도록 한 뒤에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들였고 이어서 염장을 파견하여 청해진을 관리해왔는데 서기 849년의 기록에 문성왕 10년에 중시 김양이 퇴직함으로 파진찬 김계명을 시중으로 삼았다.
이런 기사가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김양이 세력 싸움에서 밀려 중시를 그만두자 김양의 세력 근거지였던 청해진도 함께 없애버린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청해진을 없앤 이유는 그렇다 치고 신라조정에서 청해진에 살던 백성들을 벽골군으로 삼인시켰다. 즉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지방으로 이주시켰다는 기사 역시 그 의미를 짚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해진을 혁파했으면 되었지 굳이 그곳 백성들을 멀리 김제지방까지 이주시킬 이유를 추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반역에 연루된 지역 백성들의 경우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멀찌감치 이주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장보고가 죽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보복이 두려워서 주민들을 모두 옮겨버렸다는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포대 강복룡 교수는 자신이 쓴 벽골제의 축조 및 수축과 그 해양사적 의의라는 논문에서 청해진 주민이 김제에 있는 벽골제라는 거대한 담소의 수축 공사를 위한 인부로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주 뚝이 무너지고 한번 뚝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도 엄청나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이 벽골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뭐 고려시대 때도 논란이 굉장히 일어나고, 그래서 폐지했다가 그래도 한번 써보자 해서 다시 복구하고, 폐지했다가 조선 태종 때 다시 복구를 하는데 전국의 사람들이 동원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복구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비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수파가 분격해서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조수가 막 공격을 해오는데 그 바닷물과 싸우면서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공사거든요. 대왕마마, 지금 조정에서 시급히 처결해야 될 문제가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요? 지금 벽골군에는 벽골제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있사온데 이 저수지에 뚝이 무너져 하루앞이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지경이라 하옵니다. 그러면 벽골군의 주민들을 동원해서 수축 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니겠어? 벽골군의 주민만으로는 어림도 없사옵니다. 저수지 뚝이 워낙 방대한 데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조수를 극복하고 뚝을 수축해야 되는 난공사이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부들을 징발하여 재반 공사를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저수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요. 대왕마마, 지금 계속되는 기근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진 지 오래이옵니다. 벽골제가 모두 무너져버리면 그 일대의 광대한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놀려두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어? 전국 각 군현에 어명으로서 인부들의 동원령을 내리시옵소서. 바다 건너 탐나국에서도 인부를 징발해야 하옵니다. 탐나 사람들을 데려오자는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섬 사람들이라 사나운 파도에 맞서서 저수지 뚝을 수축하는 공사에 그들이 한껏 능력을 발휘할 것이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소. 대왕마마, 좋은 수가 있사옵니다. 이번에 청해진을 파라는 어명을 내리시지 않았사옵니까? 그랬지요. 청해진의 주민들은 옛 장보고 시절에 바다를 주름잡던 해도인들이옵니다. 청해진도 파한 마당에 그곳 주민들을 모두 벽골군으로 옮겨서 재방 작업에 동원한다면 누구보다 잘 해낼 것이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당장의 청해진 주민들을 모두 벽골군으로 삼인시키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서기 851년에 지금의 완도는 사람이 살지 않은 공도, 즉 빈섬이 돼버립니다. 그곳에 언제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라시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제의 벽골제 수축공사에 제주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강복룡 교수가 조사한 그 지역 주민들의 구전설화에도 나타납니다. 벽골제 북단의 명량산 아래에는
지금도 제주 방죽이라는 작은 저수지가 있다. 이 방죽은 태종 15년에 만들어졌는데 벽골제 보수 공사를 위해 동원된 제주 사람들이 태풍을 만나 이미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야 도착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조그만 방죽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이를 일컬어 제주 방죽이라 불렀다. 이로 미루어 바닷가 출신의 청해진 사람들이 벽골제 수축 공사에 동원됐다는 주장은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상왕국 청해진은 그 역할이 완전히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제위 19년째인 서기 857년 9월에 세상을 떠난 문성왕에 이어서 신라의 47번째 임금으로 즉위한 임금은 헌안왕입니다. 헌안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의정인데 혹은 우정이라고도 한다. 신무왕의 이보가우이다. 그의 어머니는 조명 부인이니 민혜왕의 아버지 김충공의 딸이다. 문성왕의 유언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헌안왕의 즉위 기사가 이렇습니다. 문성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숙부에게 왕위를 이으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만일 문성왕의 숙부인 의정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에게 왕위가 돌아갔을 터이지만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숙부인 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대 전덕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기의 딸을 또 문성왕의 부인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성왕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 당시의 실세가 바로 김양이 버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안왕 자체도 이 문성왕 당대에 이미 시중, 병부령, 상대 등 중요한 요직을 역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력을 하나씩 쌓아서 그에 도전할 어떤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김양의 지원과 나름대로 이 헌안왕이 그 문성왕 당대에 그 상당한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성왕의 이 고명, 즉 유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문성왕 치세의 왕의 숙부였던 의정이 정치적인 기반을 쌓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왕위를 이어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북대 주보돈 교수는 죽은 문성왕에게 태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숙부 의정이 힘으로써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태자를 책봉한 적이 있습니다. 왕자를 태자로 책봉을 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미 왕위 계승권자를 문성왕 9년에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망하면서 자기 삼촌을 이제 왕위 계승권자로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종의 흑막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이 힘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이런 측면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보돈 교수가 언급한 문성왕의 태자에 관한 기록을 들춰보면 문성왕 9년 8월에 왕은 왕자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문성왕 14년의 기사에는 태자가 죽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왕의 숙부인 의정이 왕위를 차지했으니 태자의 죽음과 숙부의 왕위 계승 과정에 어떤 흑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헌안왕은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봄부터 날이 감으로서 기근이 심하다 하니 심히 걱정이로구나. 과인이 각 지방으로 사자를 파견할 것이니 백성들의 생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더불어 각지의 저수지 제방을 수리하여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이상이 헌안왕이 왕위에 올라 처리한 국사의 전부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헌안왕조에는 그가 다음 왕위를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를 두고 궁리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삼국사기에 올라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죠. 헌원왕 4년 9월에 왕은 군신들을 임해전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15살 된 왕족 응념도 와 있었다. 왕은 그의 뜻을 알아보려고 문득 이렇게 물었다. 너는 상당 기간 동안 사방을 돌아다니며 견학을 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착한 사람을 본 일이 없었느냐? 소인이 일찍이 세 사람을 보았사온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착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왕마마. 착한 행동을 하는 세 사람을 보았다. 어떤 행동을 했기에 착하다 하느냐? 한 사람은 높은 가문의 자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함에 있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남보다 아래에 처신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충분히 사치스러운 의복을 입을 만한데도 언제나 배옷을 입는 것으로 자족하여 싸웠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세도와 영화를 누릴 만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남에게 세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와 같았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왕은 응념의 말을 듣고서 잠자코 있다가 왕후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많이 겪어봤지만 응념 같은 아이는 본 적이 없소이다. 어떻소? 저 아이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대왕마마, 우리에게는 공주가 2명입니다. 저 아이를 누구의 배필로 삼으실 생각이십니까? 맞사위가 좋겠소? 둘째 사위가 좋겠소? 대왕마마께서 응념에게 잘 선택하라 이르시옵소서. 알겠소이다. 여봐라! 과인이 모처럼 훌륭한 청년을 만나서 기분이 매우 좋구나. 여기 술을 더 가져오도록 하라. 왕은 사위를 삼을 생각으로 응념을 돌아보고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자중자애하라. 과인에게 딸이 있으니 응념 너를 사위로 삼도록 할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과인에게는 2명의 딸이 있는데 마지는 금년에 20살이요 동생은 19살이다. 응념 네가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해서 장가를 들면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응념은 차마 사양할 수가 없어서 왕에게 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서 곧 집으로 돌아왔다. 얘기를 전해 들은 응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대왕마마의 2 공주 중에서 큰 공주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반해서 둘째 공주는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들었다. 만일 부득이 장가를 가야 한다면 동생을 배필로 맞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어찌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응념은 쉬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흥륜사 승려에게 찾아가서 물었다. 그러자 승려가 말했다. 맏공주에게 장가를 들면 3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요. 그 동생에게 장가를 들면 반대로 3가지 손해를 볼 것이니 그리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하라. 그러자 응념은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대왕마마, 소인이 감히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의 명령에 따르겠사옵니다. 그러자 왕은 응념에게 맞딸을 시집 보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응념은 얼굴이 동생보다 못한 첫째 공주에게 장가를 들게 됩니다. 이상은 삼국사기에 실린 내용인데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 역시 비슷합니다.
다만 응념이 헌환왕으로부터 사위로 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삼국사기에는 15살로 나와 있는 반면에 삼국유사에는 그보다 5살 위인 20살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애당초 응념을 화랑 출신이라고 소개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응념은 나이 18살에 국선이 되었다. 여기서 국선은 화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 헌안왕은 응념을 대궐로 불러 잔치를 베풀고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화랑의 낭도가 되어서 사방으로 유람을 하는 중에 많은 것을 보았을 터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뭐 없었느냐? 행실이 얌전한 세 사람을 보았사옵니다, 대왕 마마. 그 다음 내용은 삼국사기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응념이 누구에게 장가를 들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사람이 삼국사기에는 흥륜사의 승려로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화랑을 지도하는 범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념이 범교사와 나눈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왕 마마께서 응념 너를 사위로 삼는다는 말이 틀림없으렸다. 그렇사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느 공주를 택하겠느냐? 부모님 말씀으로는 얼굴이 예쁜 둘째 공주에게 장가를 들라고 하시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네가 둘째 공주를 배필로 얻는다면 내가 바로 네 앞에서 죽게 될 것이요. 언니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3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 삼국유사의 내용입니다. 3가지 좋은 일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왕인 경문왕의 치세를 다룰 때 소개하도록 하죠. 그러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올라있는 응념 관련 기사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환왕이 응념에게 사방을 유람하면서 이것저것을 보았을 텐데 무엇이 인상적이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데 삼국유사의 응념이 국선, 즉 화랑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에 화랑의 무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보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통일 이전에는 새로운 인재로서 신라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의 방관 반민적 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고, 또 삼국 통일 전쟁기에 따라서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국가 지배 체제가 갖춰져 가고 또 국가의 지향이 유교적 성격을 많이 지니게 되면서 인재 양성, 관료 양성의 길은 국학이라고 하는 기구를 두어서 양성함으로써 기존의 방관 반민적 성격의 화랑이라고 하는 성격은 본래의 성격, 인재 양성의 성격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화랑이 인재 양성 기관으로 기능하게 됐고, 고구려 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벌일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촉에같이 버리는 충용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화랑이 신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성격으로 변했을까요? 전덕재 교수의 얘기입니다. 좋은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니까 전적으로 이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이 산신 숭배, 더 나아가서는 신선에 대한 그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랑을 설랑 또는 뭐 국선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신라 하대 또는 신라 말기에 가서 이 산처를 유호하면서 신선 사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화랑을 신선과 같이는, 소위 말해서 이 가무 오락을 즐기면서 노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선 노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갖고,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 가서는 대략 화랑에 대한 그 인식이 완전히 이 신선 사상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일 때는 임전무태로 상징되는 용감무쌍은 무사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신라 말기에 들어서
가무오락의 신선 노름이나 즐기는 집단으로 이해되는 바람에 그러한 이미지가 후대에 전해져서 조선시대에는 아예 무당의 남편이나 혹은 유녀를 일컬어 화랑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헌환왕이 왕족 출신의 청년인 응념을 불러앉혀놓고 그가 자신의 사윗감으로 혹은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남의 아랫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 큰 부자임에도 검소한 의복을 입는 사람, 세도가 높은 사람이면서도 위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 행실이 얌전한 사람이 아니겠사옵니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어째서 오늘날의 도덕교과서 내용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서에다 미주알 고주알 옮겨놓았을까요? 주보돈, 전덕대 두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힘이 있어도 위세를 부리지 않고 또 돈이 있어도 근금절약하는 이런 그 정신, 또 고위직에 있더라도 늘상 자기의 위치를 낮추어서 이 처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은 신라 사회가 건전하게 굴러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요구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배 세력 자체가 사치와 방탕, 힘을 휘두르고 고위직이 그만하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사치 풍조가 굉장히 만연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어떤 그 사치 풍조가 만연하니까 국가에서는 자주 이 사치를 그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만은 귀족들에 의해서 잘 이렇게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귀족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그 부를 축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치를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치를 굉장히 금지시키지만은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 어떤 관리 등용이라든가 관리 선발이라든가 또는 관리 승진에 있어서 소위 인사 비리가 굉장히 만연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응념 관련 기사는 신라가 망국의 길로 흘러가면서 조정의 고위 귀족들 사이에서 의당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헌환왕은 재위 4년째이던 서기 860년에 장녀를 응념에게 출가시킵니다. 그리고 재위 5년째이던 861년 정월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과인은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고 딸만 2명을 두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선덕과 진덕 2 여왕이 있었지만 이는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비슷한 일로서 이를 본받을 수는 없을 것이야. 과인의 사위인 응념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성숙한 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대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워 섬긴다면 반드시 조정의 훌륭한 후계자를 잃지 않는 것이 될 것이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라에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겠는가? 예, 대왕마마. 이렇게 해서 헌환왕은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서 세상을 떠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헌환왕이 사위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이전의 선덕의 왕과 진덕의 왕처럼 여자가 왕위를 잇는 것을 빗대어서 그것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덕의 왕과 진덕의 왕이 즉위했을 당시와 헌환왕이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던 시기의 여왕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뜻일까요?
선덕여왕이 즉위할 단계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 유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서 활용한 단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불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일 이후보다는 상당히 여자가 즉위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진평왕 자체가 불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 진종설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성골관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골만 왕위에 즉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어서 자기의 딸을 왕위에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유교적 통치 이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중국식의 통치 문화가 지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덕의 왕이나 진덕의 왕 시기보다는 여성이 왕위에 오른 데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정확히 26년이 지난 서기 887년에는 신라의 세 번째 여왕인 진성여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헌안왕이 예전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거론하면서 암탉 운운했던 얘기가 무색해져 버린 것이죠. 주보돈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마도 헌안왕이 딸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나갈 경우에 그 왕조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과거의 경험에서 선덕과 진덕의 즉위에서 이건 뭐 김춘추가 마침내 즉위함으로써 새로운 중대 왕조를 열어갔는데, 헌안왕에게는 자기 두 딸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왕위 쟁탈전이 한동안 벌어지다가 안정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딸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왕위 쟁탈전을 일어날 염려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진평왕이 자신의 딸인 선덕여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뒤를 이어서 진덕여왕이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사이에 김춘추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인물이 즉위하여 태종 무열왕이 됨으로써 왕통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헌안왕 자신도 딸에게 왕위를 넘길 경우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서 자신의 왕통이 단절될 것을 염려해서 사위를 후계자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기 861년 신라의 제48대 임금으로 경문왕이 등극합니다. 경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응념이며 희광왕의 아들인 아찬 계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광화 부인이다. 왕비는 김씨 영화 부인이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헌안왕에게 불려가서 사위로서 혹은 군주로서의 자질을 테스트 받았던 바로 그 응념이라는 청년이 왕위에 올라 경문왕이 된 것이고, 경문왕의 왕비라고 소개된 김씨 영화 부인은 바로 얼굴이 썩 잘생기지 못한 것으로 사세에 올라있는 헌안왕의 첫째 딸입니다. 전국에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 대하여 어명으로 사면령을 내릴 것이요. 그리고 상대 등에는 이찬 김장을 임명할 것이며 아찬 위진을 시중에 임명할 것이요. 이제 과인이 직접 신궁으로 나가서 제사를 올릴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아. 비록 전왕의 사위이긴 했으나 왕위 계승 과정에서 별다른 시련을 겪지 않고 즉위한 만큼 경문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왕권을 유지하면서 정사를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작고한 역사학자 이기백은 자신의 저서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에서 경문왕 응념이 반대 세력과의 갈등 없이 무난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화랑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놓고 있습니다. 경문왕 응념은 화랑으로서 드디어 국왕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현명함을 헌안왕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그가 거느리던 낭도들의 잠재적인 군사력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이기백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전덕재 교수는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당시에 화랑 자체가 무사단적인 성격을 지니지도 않고, 화랑과 그의 낭도들은
아직 그 15, 16세의 미소년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화랑의 무리들이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개입돼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화랑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경문왕이 헌안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했지만 김씨끼리 총례혼을 관행으로 해온 신라 왕실의 특성상 사위라 해봤자 왕과 촌수가 별로 벌어지지 않는 같은 왕실 집안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덕재 교수는 경문왕의 즉위 자체가 그동안 경쟁을 해오던 김균정계와 김재릉계의 화합의 산물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경문왕의 아버지는 계명인데요. 계명은 재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문왕의 어머니는 광화 부인인데 이 사람은 신문왕, 즉 김우징의 딸이에요. 근데 그 흥덕왕이 죽은 이후에 균정과 재릉이 아주 치열한 어떤 그 왕위 쟁탈전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두 집안이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결국 경문왕이 즉위함으로써 이 균정계와 재릉계의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경문왕대에 뭘 강조하냐면 이 원성왕계의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원성왕을 현창하는 원성왕의 업적을 추모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서 그러니까 예전에 곡사를 숭복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숭복사를 원성왕의 원철로 삼고 그러니까 김균정계와 김재릉계의 해묵은 갈등을 양쪽 빗줄을 모두 이어받은 경문왕이 즉위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 경문왕은 그들의 더 윗세대 조상인 원성왕에 대한 추모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양쪽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과인이 국학에 행차하겠다 했거늘 어찌 되었소? 이미 국학에 연락하여 박사들로 하여금 경의를 강론할 준비를 해두라 일렀사옵니다. 그리고 대왕마마께서 국학의 박사와 조교들에게 하사할 물품도 모두 준비하였사옵니다. 수고하였소. 그럼 갑시다. 예, 대왕마마. 경문왕은 즉위 3년째 되던 863년에 국립대학인 국학에 행차합니다. 임금이 즉위하여 국학에 나아가서 강론을 참관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했으나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덕왕이 즉위하자마자 국학에 행차했다는 이 기사 역시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국학은 그 역할과 기능이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주보돈 교수는 이 시기에 이르면 젊은 인재들에게 국학은 별로 인기가 없는 곳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당나라로 가서 당에 유학을 해가지고 별로 이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되니까 국내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흥룡하지 못하고 능력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아마 경문왕대 와가지고는 국학에 나아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뭔가 나름대로의 안정된 사회 체제, 국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학을 좀 중시하고자 하는 그런 실책을 펼쳤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전덕재 교수는 경문왕이 국학에 간 것은 일회용으로 그저 격려 차원에서 들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유교적 정치 문화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불어 국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행차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유교적인 정치 통치 이념을 받아들여서 신라를 새롭게 좀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경문왕과 황가왕대에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유교적인 도덕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국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학에 자주 가서 강론하고 가서 이 학생들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숭복사 비문에 보면은 경문왕이 옥진, 이
옥진에서 이름을 알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옥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교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국학에서 이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덕재 교수가 숭복사 비문을 언급했는데 최치원이 지은 그 비문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경문대왕께서는 처음 옥진에서 이름을 드날리시고 화랑의 기풍을 특별히 떨치시더니 얼마 뒤에는 높은 지위에서 모든 관직을 통섭하시고 궁벽한 나라의 습속을 바로잡아 깨끗이 하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전덕재 교수에 의하면 여기 나타난 옥진이 국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문왕 자신이 옥진으로서 이름을 날렸다면 국학에 자주 행차하여 강론을 참관하였거나 그 자신이 그 강론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